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처럼 곧 해결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일단 테이블에 앉는 데는 성공한 한미 양국의 산업수장도 당장의 협상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 대통령실은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대통령실 주재한 회의는 이제 막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후 3시부터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미협상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연기됐던 재무장관 간의 협상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미 고위급들을 만나고 온 위 안보실장의 방미 결과도 공유될 전망입니다. 위 실장은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는 유선 협의만 진행하고 귀국했습니다. 일각에선 통상과 안보, 동맹 등 한미 간 현안을 한 번에 다루는 이른바 패키지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관세 협상이 타결된 다른 나라 사례와 미국 측이 언급한 사안을 분석해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은 5,500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췄는데 우리 정부도 직접 투자 1,000억 달러를 비롯해 투자 펀드 조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장 다음 주 금요일이면 관세가 발효되는데 미국에 나가 있는 당국자들도 시원한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죠. 네, 현재 정부 대표로 미국에 가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율을 낮추는 게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시일 내에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김 장관은 기존 계획보다 미국에 더 머무를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나흘 만에 5조 2천억 원 지급됐습니다. 오늘로 생년오부제 신청은 끝나는데 주초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지원금을 쓰고 계시죠. 그런데 지원받은 쿠폰으로 소비 진작과 큰 연관이 없는 품목을 사들이는 경우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우선 어제까지 신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신청 나흘 만에 전체 대상자의 57%인 2,890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액수로는 모두 5조 2,186억 원에 달하는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사람이 약 2,140만 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구매 품목과 관련된 논란이 좀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소비 쿠폰이 지급되자 편의점과 동네마트 등에서는 담배를 보루 단위로 대량 사들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SNS에서는 소비 쿠폰으로 담배 15갑을 샀다는 인증 사진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일각에서는 흡연지원금이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담배 판매가 전년 대비 4% 늘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담배는 내수 진작 효과가 작고 사재기로 장기 보관했다가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담배깡 우려도 있어 정부 차원에서 구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6.27 대출 규제가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규제 이후 한 달간의 흐름을 점검했는데 의도했던 대로 대출이 확연하게 틀어막혔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먼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건 규제 강화 방향성을 유지한다는 뜻이겠죠. 구체적인 강화의 내용이 뭡니까? 네, 금융당국은 매주 하는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규제 한 달에 가까워진 오늘 오전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우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점검을 생략했었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보증의 전산장애를 감안해 보증기관들의 전산 시스템 점검과 금융사들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네, 다만 이 한 달간 실제로 대출이 확 둔화되기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계속 확대됐었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이번 달 들면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4% 감소했으니 거의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대출이 중단되기도 했고 대출 규제 자체가 고강도인 영향이 데이터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를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반기에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는 초과분 만큼 하반기에는 목표치를 더 줄여야 해 남은 하반기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를 불러온 집값의 상승세, 그 이전에는 건설 경기의 악화, 그리고 PF 부실로 대표되는 금융권의 부실 확산이 있었죠. 이런 직격탄을 맞고 건전성 관리가 강화된 대표적인 곳이 새마을금고인데 이런 관리 추세 속에 실적까지 손대 눈속임하는 개별 금고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단 실적에 손을 댄 금고가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대구 지역의 한 새마을 금고가 이달 임원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금고는 2023년 12월 결산에서 단기 순손실로 인해 배당이 불가능했는데도 배당을 위해 실제보다 더 실적이 좋도록 회계를 고쳤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적립할 때 예를 들어 부실 채권이 고정은 20억 원, 그보다 더 낮은 회수 의무는 50억 원을 쌓아야 한다고 가정하면 이 금고는 회수 의무를 고정으로 고쳐 50억 원 대신 20억 원만 쌓은 셈입니다.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이 줄고 배당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더 적게 만들고 이익을 부풀린 겁니다. 네, 혹시 이런 사례가 아주 과거부터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까? 일부 있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PF 부실화 직격탄을 맞았던 2023년 이전까지는 회계 부정까지 저지르면서 배당 여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전성 문제가 금고 전반에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배당 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자 이를 감추려는 개별 금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눈속임하는 금고가 우후죽순 늘어날 경우 실제 부실이 감춰질 우려가 큽니다. 지난해부터는 기존 행정안전부회에도 금융당국도 함께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2년에 한 번 시행되는 정기점검에 그마저도 일부만 선별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또 검사 지원을 했을 때만 금감원 등이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등의 협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협업 조사 대상 금고에서 빠져 있었고 그렇다 보니 징계 수준도 최대 6개월의 직무 정지에 그쳤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다음으로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나 싶으면 이내 하락하는 코스피는 오늘도 3,200선 근처에서 등락하며 지금은 약보합권을 맴도는 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810선을 기준으로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보합권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약세권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 연속 매수세로 화요일을 제외하면 이번 주 내내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처럼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미국 관세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커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수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에 지속적인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예정됐던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을 돌연 연기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다음 주 초 중국의 회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가 발효되는 8월 1일 전까지 우리가 협상을 벌일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점이 특히 수출주를 중심으로 부담이 될 거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고요. 이와 함께 지난 몇 주째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던 대신증권은 이번에도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평가주 중심의 대응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 역시 비슷한 부담을 드러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민생 쿠폰 사용 양상에 좀 주목했습니다. 과거 민생지원금은 거리두기 등으로 온라인 중심의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번에는 외식과 문화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관세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점 국내 소비 관련주를 선호한다며 음식료와 백화점, 면세주 등을 관심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흐름 짚어봤습니다.
한미 증시가 모두 최근 고점 근처의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금값도 연간으로 보면 만만찮은 상승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금값과 연동되는 ETF 투자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운용사가 상품을 내놓고 수수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원래는 한국 투자 운용만 금 ETF를 내놓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새 상품들이 뭡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KRX 금연물 ETF엔 순자산 총액이 110% 급증하며 1,039억 원이 모였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운용사들의 증가율이 1%대인 전과 비교하면 미래에셋의 ETF엔 눈에 띄게 높은 증가율을 보인 건데요. 기존의 족점을 유지하던 한투운용은 여전히 1조 원이 넘는 순자산을 보유했지만 증가율이 1%에 불과했고 국제금 지수를 추종하는 삼성과 신한자산운용의 ETF는 모두 0.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증가율이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인 건 미래에셋이 업계 최저 보수인 0.15%를 내세운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내린 운용사로 돈이 몰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한투운용이 유일하게 금연물 ETF 상품을 운용하며 0.5%의 수수료를 받아왔는데요. 지난달 17일 삼성과 신한자산운용이 0.3%의 수수료로 국제금 ETF를 내놓은 데 이어 24일엔 미래에셋도 최저 수준 수수료의 국내 금연물 ETF를 출시했습니다. 이에 한투운용은 지난 17일 금연물 ETF의 수수료를 0.5%에서 0.19%로 대폭 낮췄고 국내와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의 수수료도 내리며 보수체계 정책 전환에 나섰습니다. 최근 ETF에 몰린 순자산은 220조 원을 돌파했고 상장 종목은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운용사들은 발빠르게 다양한 액티브 ETF 상품을 내놓으며 상품 출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ETF 시장은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한 만큼 향후 보수 인하 등 출혈 경쟁을 감수한 점유율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경제계가 2차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도 그대로였고 오히려 3차 상법 개정을 암시하는 움직임이 속속 나왔습니다. 정보윤 기자, 우선 2차 개정을 둘러싼 반응부터 짚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8단체가 2차 상법 개정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고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주주 충실 의무가 미국에 없다는 건 나쁜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거짓말 좀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계단체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낸다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경제계 달래기 방편으로 발의된 특별 배임죄 폐지 등은 다음 달까지 다양한 의견을 모아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3차 상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도 나오던데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네,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인데요. 김남근 의원의 1년 내 소각안을 시작으로 비상장사로 범위를 넓힌 이강일 의원안 등 시기와 범위 등을 달리한 법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강일 의원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의장이 회사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을 방지한 건데요. 특히 회사와 주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총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긴 혼란을 마무리할 방안들이 나오거나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악화된 여론 속에 너무 큰 유인책이 나온다면 곧바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도 조심스러운 모습인데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오늘 여러 관계부처에서 동시에 움직임이 나왔던데 하나하나 전해주시죠. 교육부는 오늘 오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내놓은 합의안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이나 8월에 졸업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협의체도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 등이 참여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전공의는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불편을 초래했는데 별 불이익도 없이 복귀하면 그만이냐 이런 논란이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본과 4학년, 3학년이 제때 졸업할 수 있게 국시를 한 번 더 실시한다는 걸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현재 6만 6천 명 넘게 동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전공의들이 반성이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특혜성 조치로 복귀하면 국민과 환자는 다시 의료 공백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원자재 업체에 대출을 받아서 낼 돈을 은행이 먼저 직접 송금해주는 선지급 구조의 기업금융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기업 대출을 늘려야 하는 은행과 선결제를 요구받는 수입 기업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되는데 기업 대출 시장의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이런 선지급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네, 특히 지방은행들이 이 같은 영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은행이 먼저 해외 원자재 기업에 달러를 송금해주고 한국 기업이 완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돈을 벌면 원리금을 상환하면 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최근 국내 수입 기업 고객의 수요가 급증해 신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도 조만간 이 같은 구조의 신상품 출시 계획이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 신용장 방식의 외화대출의 수요는 이제 적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은행이 해외 은행과 신용장을 주고받아 보증을 먼저 해주고 해외 업체는 그걸 믿고 물건을 보내면 국내 은행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요즘 늘고 있는 해외 송금 방식은 은행이 거래 초기에 해외 업체에 돈을 먼저 보내고 한국 기업이 나중에 은행에 갚는 구조입니다. 해외 기업의 완제품 인수가 확인돼도 대금 결제가 지연될 수 있었던 신용장 방식과 달리 송금 방식은 물건의 선정만 확인되면 바로 대금이 송금됩니다. 네, 지금 지방은행들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형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 신한, 농협은행은 최근 3년간 일제히 해외 송금 방식의 단기 외화대출 상품을 출시했고요. 최근 들어 기업 고객들의 수요도 소폭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금융 강자인 우리은행은 가장 빠른 지난 2016년 단기 외화대출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서 기업대출 상품군을 다양화해둔 시중은행에 지역 기업 고객을 뺏기는 사례가 늘자 지방은행들도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지난 5월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8년 반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0.64%로 지난 2016년 11월의 연체율과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연체액이 3조 5천억 원으로 전달 대비 6천억 원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연체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펀드 이익 배당금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펀드 이익 배당금 지급액은 23조 4,6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모펀드의 지급액은 6.7%, 사모펀드는 1.0% 늘어났습니다.